며느리 생일엔 30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엔요, 아침부터 저를 부엌으로 내몰더군요. 그날 제 속에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선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6, 서울 은평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사는 이정자라고 합니다. 남편은 제가 40이 되기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단 하나뿐인 아들 태호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태호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늘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하던 아이였죠. 엄마, 나 커서 꼭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 하나에 버텼고 쌀 한 톨이라도 아들 입에 먼저 넣으려고 겨울 장날마다 언손 불어가며 반찬을 팔다 왔습니다. 그렇게 자란 태호는 29에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33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직장 생활을 하던 아이였고 처음엔 말수가 적고 예의 바른 듯 보였습니다. 첫 명절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송편을 한 접시 들고 오더군요. 어머니, 많이는 못했어요. 그래도 드셔보세요.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며느리 생일엔 조금이라도 좋은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태호 몰래 제 통장에서 10만 원을 꺼내 백화점 브랜드 화장품을 사서 선물했어요. 우리 며느리 요즘 회사 다니느라 피부 상하잖아. 이거라도 발라요. 그날 서연이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비쌀 텐데 하며 눈을 반짝였죠. 그 웃음이 고마워서 저는 그날 반찬 가게 문도 일찍 닫고 며느리 손에 케이크도 하나 더 들려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이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출장 있어서 못 온다며 빠지기 일쑤였고 가끔 오는 날도 무표정하게 앉아있기만 하더군요. 저는 서운한 마음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그래도 아이 낳고 살림하느라 피곤한 거겠지.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생신이시죠?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같이 밥 먹어요. 애들도 보고 싶어 해요.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가족과 함께 생일을 보낸다니. 그 말만 믿고 반찬 가게도 하루 쉬고 새벽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호박 좀 다듬어 주세요. 버섯도 손질해야 하고 마늘은 이쪽에 있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고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인사 한마디도 없이요. 저는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래, 같이 먹을 밥인데 내가 좀 도와야지.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애가 깼다며 저한테 안겨주고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애가 낮잠 자야 해서요. 하더군요. 한쪽에선 아들은 TV만 보고 있고 며느리는 스마트폰 들여다보며 가끔씩 일만 시킵니다. 칼질을 하다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내 생일인데 왜 내가 일하고 있죠? 작년에 서연이 생일 땐 제가 애 안고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 올해 제 생일엔 저를 그냥 부엌 도우미처럼 쓰더군요. 점심은 국이 식어갈 때쯤 겨우 차려졌습니다. 식사 중에 단 한 번도 생신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케이크도 없었고 선물은커녕 서연이의 눈빛엔 생일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라곤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서연이는 남은 반찬 몇 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싸가세요. 내일 드셔요. 순간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오래된 통장. 제가 36부터 반찬 가게 하며 쥐어짜듯 모은 전 재산이 담긴 그 통장입니다.
서연이 앞에 조용히 내밀며 말했죠. 이거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태호 키우며 한 푼 한 푼 모은 내 돈이다. 너희 힘들까봐 손도 안 댔고 오늘 은행 가려던 길이었다. 통장 잔액은 3억 2천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서연이의 표정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내려놓고 조용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가까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편이 시원하기도 하고 참 씁쓸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없었다면 얘는 오늘도 나를 그냥 부릴 생각이었겠지. 이날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며느리와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노년에 드러나는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말보다 강한 존재의 무게로 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이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입니다. 서서히 식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딱 그때부터였구나 싶은 저와 며느리 서연이 사이도 그랬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처음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서연이는 참 조심스러웠어요. 식탁에 앉아 말없이 손을 모으고 앉아있던 모습, 그때만 해도 나쁜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그래, 요즘 애들이 좀 말 수 없고 그런 거지 하며 마음을 열었죠. 그러고 나서 저는 태호 몰래 서연이에게 전셋값 보태라고 1,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 돈, 저한텐 엄청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서연이와 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첫 단추였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1년 차였을까요? 서연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반찬가게 문 일찍 닫고 밤마다 국거리며 밑반찬이며 싸들고 갔어요. 힘들까봐, 혼자 외로울까봐, 그래도 친정 엄마보단 제가 자주 도와줘야 한다 생각했죠. 그런데 하루는요. 서연이 친구가 온 모양이었는데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 방 안에서 이런 말이 들리더군요. 시어머니가 와 계셔? 응, 우리 시어머니는 도와주는 건 기본이야. 원래 시댁은 그렇게 움직여야 돼.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도와주는 게 기본이라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허리 아파가며 이게 기본이야? 그때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주는 걸 고마워하진 않겠구나. 받는 걸 권리처럼 생각하는구나. 첫 손주 서우의 돌잔치 때였습니다. 호텔 뷔페를 예약했더라고요. 며느리 측 부모님은 한복 곱게 차려입고 친척들도 다 오셨고요. 전 그냥 검은색 정장 하나 입고 갔습니다. 초대도 늦게 받았고 준비 과정엔 아무 말도 못 들었거든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더군요. 오늘의 주인공 서우의 부모님,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제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태호를 흘끗 쳐다보니 엄마, 지금 그러지 마 하는 표정으로 저를 피하더군요. 그 자리에 앉아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돌잔치 망치면 안 되니까 이따 말하자. 그런데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태호가 말하더군요. 엄마, 그냥 이해 좀 해. 요즘은 엄마보다 처가 쪽이 중심이야. 다 그래.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이불 속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더 대놓고 무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날에 반찬 가게에서 남은 곶감 몇 개 챙겨서 며느리 집에 들렀더니 서연이가 하는 말이, 어머니, 곶감은 요즘 당분 많아서 안 먹어요. 저희는 그냥 견과류나 유기농 건과일 위주로 먹어요. 그 곶감, 제가 아는 단골 할머니가 추운 날 덜덜 떨며 말렸던 거였는데, 아, 그래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 눈빛, 마치 이런 것도 갖고 왔냐는 눈빛이더군요. 무엇보다 더 속상했던 건 태호였습니다. 전에는 항상 엄마 추우니까 안 나와도 돼. 내가 장 보러 갈게. 이러던 아이였는데 결혼하고 몇 년 지나니까 엄마 서연이 눈치 좀 보이니까 당분간 연락 좀 자제해줘. 집 근처 오실 땐 미리 말해주세요.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눈치 보이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도 마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도 시간이 지나면 날 엄마처럼 느끼겠지. 아들도 나중엔 알겠지. 누가 진짜 자기 편인지. 하지만 그 생일날 서연이가 제게 음식을 시키고 인사 한마디 없이 봉지 하나 건넸을 때 그날은 정말 모든 걸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꺼낸 겁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이 정도로는 존재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다음 날엔 케이크를 들고 혼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제 통장을 본 며느리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던 순간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무시와 외면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고 결국 돈으로 말해야 되는구나 싶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혼자 반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두 손엔 예쁜 케이크 상자와 고급 디저트 박스가 들려 있었고요. 어머니 어제는 진짜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사실 전부터 감사했는데 표현을 못해서 생신 축하드려요. 너무 늦었지만요.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정중한 눈빛으로 두 손 모아 제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저는 웃으며 케이크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바뀐 게 내 마음 때문일까? 아니면 내 통장 때문일까? 그건 평생 어미로 살아온 제게 참 씁쓸한 질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그 후로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엔 아들 집에 갈 때면 현관 비밀번호도 몰라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며칠 지나자 서연이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집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게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우리 이참에 방 하나 비워서 어머니 오실 때 편히 주무시게 해드려야겠어요. 서우도 할머니랑 같이 자면 좋아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부 진심 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웃으며 말하던 날이었습니다. 무심코 꺼낸 말이었겠지요. 어머니, 근데 통장에 있는 돈은 혹시 나중에 태호랑 저랑 뭔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재건축 들어가면 이사도 해야 하고. 전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결국 그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바뀐 거였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제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처럼 제가 돈으로만 의미 있는 사람 취급받고 있을까 싶어서요. 이후로 서연이는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저희 둘 다 일정이 있어서요. 서우랑 나윤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전 기꺼이 갔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보면 마음이 풀리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점점 일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1번꼴로 손주를 맡기고 서연이와 태호는 외출을 하더군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저를 도움 요청 대상으로만 대한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태호가 혼자 반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국 하나 끓여주려던 참에
조용히 앉아 제 앞에 말하더군요. 엄마 사실은 이번에 이사 문제로 좀 얘기 나눴어요. 근데 솔직히 엄마 돈이 그 정도 있으시면 집 하나는 태우 명의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멍하니 아들 얼굴을 쳐다보자 태우는 당황했는지 얼버무렸습니다. 아, 물론 엄마가 원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엄마도 같이 계시자고 방 따로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 집 살면 같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태호 목소리만 점점 작게 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가진 돈으로 나를 품으려는 걸까? 아니면 정말 날 가족으로 생각해 주는 걸까? 도와주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모두 내 돈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그건 사랑도 가족도 아니겠죠. 집에 도착하자 저는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 가계부 그리고 일기장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태호에게 점심 한 끼 못 먹일까봐 하루에 2끼로 버티며 장사하던 날들. 추운 겨울 손에 동상 걸려도 반찬거리를 챙겨가며 웃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써 있더군요.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이 아이는 나밖에 없었다. 내가 가진 게 생기니 이 아이는 내 돈밖에 안 본다. 다음 날 저는 통장을 정리해서 새 통장으로 옮기고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정기예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유언장 초안을 적기 시작하면서 전 처음으로 제 인생을 한 발짝 뒤에서 바라봤습니다. 아내로, 엄마로, 시어머니로 살아온 66년. 그중 절반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누군가를 챙기고 주고 비우는 삶이었지요. 나는 살아있는 동안 누구보다 내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끝까지 존중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쓰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적어도 그 아이들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알고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잔고 3억 2천만 원. 30년간 모은 그 돈은 하나의 통장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3개로 나눴습니다. 2개는 정기예금으로 묶었고 하나는 제 이름으로 묶인 장례준비금 통장으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가족분 명의로 하나 더 만드실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앞으로만 다 해주세요. 필요하면 제가 직접 꺼낼게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동안은 누가 내 돈을 노리지 않을까? 서운하긴 해도 또 참고 줘야 하나? 그런 불안과 갈등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겠더군요. 이건 내 인생의 대가입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줄 사람에게만 줄 겁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서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톡 하나 보내고 마는 애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건 무슨 일이 있다는 뜻이겠죠. 어머니, 이번 주에 잠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서 서우 생일 파티 하려고요. 어머니 오셔서 음식 몇 가지만 같이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요.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우 생일이니 선물은 미리 준비해 둘게. 근데 이번엔 음식은 너희가 해보렴. 나 이번 주에 병원 정기 검진이 있어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게 처음이라 당황했겠죠. 네, 알겠어요. 그럼 혹시 시간 나시면 얼굴이라도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얼굴은 보자.
하지만 요리는 이제 너희 몫이지. 안 그러니? 서우 생일날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부모님 그리고 친척 몇 명이 있었고 저도 빈손으로 가지 않으려고 백화점에서 옷 하나 사들고 갔습니다. 서우가 무척 좋아하더군요. 할머니 최고 하며 안기는 손주를 보니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도 녹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식사 후 거실에서 다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벌어졌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술 한 잔 들어간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돈 어르신 이번에 태호가 이사 얘기하던데 혹시 도와주실 생각 있으세요? 요즘 집값이 장난 아니라서요. 그 말에 서연이는 당황한 듯 눈을 피했고 태호는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얘긴 나중에 아직 어머님이 정리 중이라서. 순간 주변 분위기가 싸해졌고 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늘 있죠. 하지만 말이죠. 도와달라고 하려면 그 전에 최소한 한 사람으로 존중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생일날 부엌에 서서 일만 하던 내 생일, 남은 음식 봉지 하나 들려주던 날, 그날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전 모임 중간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연이가 물었을 때 그냥 이렇게 말했죠. 이젠 내가 이 가족 안에서 꼭 남아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며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날 밤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작은 여행 가방을 하나 챙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잠깐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그제야 이 아이들이 존재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디론가 조용히 말없이 밤늦게 서울역 플랫폼에 서 있으니 찬 공기가 뺨을 스쳐갔습니다. 가방 하나, 지갑 하나, 그리고 휴대폰은 꺼놓은 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저 사라져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이 애들은 잘 살 수 있을까? 대전에서 무궁화호를 갈아타고 작은 시골역에 내렸습니다. 예전에 남편이랑 함께 간 적 있던 충남 태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백하게 들이치던 작은 민박집, 그곳에 할머니가 제게 묻더군요. 혼자 오셨어요? 네. 좀 싫어요. 그 말에 민박집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조용한 방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하루 두 끼 작은 창문으로 바다 냄새가 들어오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도 엄마도 아닌 나 자신으로 머물렀습니다. 민박집 옆에 있는 작은 정자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바다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근처 밭에서 고구마를 캐던 마을 아주머니가 삶은 고구마 몇 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혼자시라며요? 이 동네에선 혼자 있어도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울에선 같은 집에 살아도 소외감을 느꼈는데 이 낯선 동네에선 이름조차 모르는 이들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휴대폰은 꺼놨지만 문득 궁금해서 며칠 만에 다시 켜봤습니다.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47통, 대부분은 태호 그리고 서연이에게서였습니다. 엄마 어디야? 제발 연락 좀 줘. 어머니 걱정돼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무슨 일 있었던 거면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 문자들을 보면서도 저는 바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걱정해서 찾는 건지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가게 문은 닫힌 채
먼지가 쌓여 있더군요. 열쇠를 꺼내려는 찰나 반찬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있던 두 사람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태호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태호는 며칠을 잠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두 사람 모두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반찬 가게 앞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은 먹고 왔니?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이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반찬 가게 안 오랜만에 불을 켜고 묵은 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태호가 죽을 한 숟갈 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엄마가 통장 보여줬을 때 놀라기도 했고 욕심도 났어. 그게 엄마 인생인 줄도 모르고. 서연이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생신에 제가 한 짓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들 속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더디고 서툴렀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야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는 걸. 며칠 후 저는 다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태호와 서연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 인생의 기록이야. 내가 30년을 손으로 반찬 만들며 모은 결과지. 근데 말이야. 내가 지금 당장 다 줘버려도 너희가 날 사랑하는 게 진심일까? 그건 모르겠더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뒤 저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내 몫으로 남은 인생 동안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만큼 그만큼을 남겨줄게. 그 순간 태호는 고개를 숙였고 서연이는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매주 주말마다 제 가게에 들렀고 태호는 반찬 가게 매출도 도와주며 서서히 다시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루아침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존중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줘야 한다는 걸. 사람이 평생을 일궈온 걸 눈앞에 두고 나눌 날이 온다는 건 한편으로는 참 슬픈 일입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이 아이들이 날 돌아봤을까? 이 질문은 여전히 제 마음 어딘가에서 매일같이 쿡쿡 찔렀습니다. 그날은 비 오는 월요일이었습니다. 태호와 서연 그리고 저 셋이 나란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가 미리 문의해 두었던 유언장 사전 작성 서비스 상담이었지요. 변호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재산을 어떻게 배분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들한텐 제 노후가 끝나고 남는 몫을 주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태호는 놀란 눈으로 절 바라봤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고마운 사람에게 마지막엔 꼭 그만큼 나누고 싶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더라도 날 사람으로 대해준 이에게 줄 겁니다. 그 말에 변호사는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즉, 조건부 지정유산이시군요. 향후 몇 년간 정기적 교류와 보호, 정서적 돌봄이 이뤄졌을 경우 상속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태호는 작게 탄식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조건 지킬게. 난 엄마의 그 말 다 알아듣겠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후회하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반찬 가게 문 앞에 누군가 놓고 간 봉투 하나. 그 안엔 손편지와 함께 30년 전 가게의 단골이었던 중년 여성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자 사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예전에 사장님 반찬으로 애들 도시락 싸던 싱글맘 김영숙이에요.
그때 반찬 외상으로 주시던 거 평생 못 잊어요. 이제 저도 자리 잡았고 사장님 이야기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노인복지센터에 강의하러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편지를 보며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돈으로만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누군가의 살만 귀퉁이에 따뜻한 그림자처럼 남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 후로 태호는 매주 수요일 반찬 가게 셔터를 내려주고 절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매주 일요일 아침 식사 자리에 찾아왔고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이번에 요리학원 등록했어요. 반찬 가게 일이 얼마나 정성이 드는지 이제 알아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말에 전 아무 말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케이크 하나를 사다 작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내 생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닌 날이었지만요. 그래, 오늘은 내가 나를 축하해주는 날이구나. 다시 유언장 초안을 정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돈보다 나라는 사람을 기억해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다. 가족이란 피로 묶이지 않고 존중과 감사로 이어지는 인연이라는 걸 나중에라도 너희가 꼭 깨닫길 바란다. 나는 평생 시어머니로 그리고 엄마로 누군가의 등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 살았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남은 날을 살아가려 한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그냥 몸이 약해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늙는다는 건 내 이름을 부를 사람이 줄어드는 일이라는 걸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반찬 가게 간판을 바라보다가 문득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좀 내려놔도 되겠다. 제가 저 자신에게 주는 은퇴 허락이었습니다. 그날 가게 문을 닫고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서연이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말도 안 꺼냈겠죠. 하지만 요즘 서연이는 매주 반찬 배달을 도우며 제 손에 밴 김치 국물 냄새까지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제 말에 서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럼 제가 물려받아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너라면. 이젠 그럴 자격이 생겼다. 서연이는 가게 이름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성함을 따서 정자반상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이 예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정자라는 이름은 남편과 아들 뒤에 가려 늘 조용히 불렸던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작은 골목의 정겨운 밥상 이름으로 남게 됐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에 도장을 찍으며 그간 묶어두었던 정기예금 통장 중 하나를 해지하고 그 돈 일부를 정자반상 운영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만든 반찬으로 모은 거야. 이젠 그 반찬을 너희가 이어가니까 쓰는 것도 너희 몫이야. 태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알았어. 엄마는 우리한테 돈을 주려 한 게 아니라 살아온 시간을 나눠주려 했던 거였지.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자 사장님, 혹시 노년 창업과 가족화의 이야기를 주제로 방송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서연이의 권유로 수락하게 됐고 작은 카메라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어머니로서 참 많이 참았고 많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제 존재를 숨기지 않고 꺼낸 거였어요. 통장을 꺼내 보여준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방송 이후 노인복지센터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짧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당신이 살아온 날들이 그 자체로 위대합니다. 존중은 젊음이 아니라 당신의 세월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정자, 나는 이름석 자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올해 생일엔 서연이가 장을 보고 태호가 직접 손글씨로 케이크에 이름을 썼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엄마의 시간을 지켜드릴게요. 그 문구를 본 순간 평생을 아껴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어떤 3억짜리 통장보다 이 한 줄이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내가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살아온 시간 자체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존중받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지만 존재감을 지키는 건 결국 나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걸, 당신은 누구보다 빛나고 살아온 날만큼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당당히 당신 자신으로 서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자 드림